르노 사태 이후로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긴장감이 꽤 있는 것 같죠. 사실 워낙 큰 이슈이기도 하고 여론적 타격이 굉장히 크기도 해서 긴장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르노가 이렇게나 시끄러운 와중에 현대기아차 쪽에서도 꽤 큰 이슈가 터질 걸로 보입니다. 임단협 때 강경한 요구를 했던 노조가 결국은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부정적 이슈가 생겨버리는 건데, 오늘은 그래서 파업을 예고한 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노조는 도대체 뭘 요구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소비자들이 바라는 건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날짜는 이달 10일과 11일입니다. 다행히 완전 총파업은 아니고요.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각각 4시간씩, 그러니까 업무시간 8시간 중 절반만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고한 대로 파업을 진행하면 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요구한 내용은 뭐였나요?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 9천 원을 추가로 인상하고, 작년 순이익 중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은 900%를 인상해달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최장 64세로 해주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4.5일제 도입도 요구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4.5일제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 공식 요구는 올해가 처음이고, 그래서 특히나 올해는 파업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파업을 예고했었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있던 게 11차 교섭이었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어떻게 제시를 했냐, 기본급 10만 6천 원 인상, 성과급은 350%의 플러스 알파로 1,500만 원, 품질 향상 경력은 100%, 그리고 주식 25주 지급, 이런 걸 제시했는데 노조에선 우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업 예고까지 이어진 건데, 물론 회사와의 협상은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고한 날 전까지 원하는 협상안을 가져오거나 노조에서 요구한 바를 들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거란 거죠. 실제로 이달 8일하고 9일에 집중 교섭에 나설 거라고 하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럼 파업을 실제로 하게 될지, 만약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런 게 차주들 입장에선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판매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파업을 하게 되더라도 우선은 부분 파업만 예고를 했으니까요. 다만 업계 전반에 부정적 이슈가 깔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최근 르노 사태를 시작으로 이번에 현대기아차까지 파업을 크게 가져가면 지난 14년간 파업을 안 한 기업 노조인 KGM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년 동안 파업을 안 했고 중간중간 경영 관련 이슈가 컸었고, 회사가 다른 모회사를 만나기까지 노동자들이 고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정용원 사장 관련 논란도 꽤 컸기 때문에 파업할 명분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노조 쪽에선 정용원 사장 관련 논란을 최근까지도 항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르노코리아는 최근 논란이 명분이 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판매량이 안 나오면 공장에서는 당연히 항의할 수 있죠. 회사에서 초기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요. 사전계약 대수가 말해줍니다. 3일 동안 5,000대를 기록했다면서 그럴 일 없다고 단정 짓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랑 콜레오스는 3일 동안 5,000대를 넘겼지만 토레스는 처음 나왔을 당시 하루 만에 12,000대를 넘겼습니다. 르노코리아 입장에서 전혀 좋아할 숫자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사측이나 노조나 파업 없이 무탈하게 협상을 완성시키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현대차 노조가 이번에 가장 크게 주장하는 건 주 4.5일제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협상안 아닌 협상안이 나왔죠. 이건 현대차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직장인분들도 눈여겨볼 만한데, 토일, 월, 금, 토일 이렇게 몰아쉬는 걸 흔히 황금연휴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이 황금연휴를 늘리는 걸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정부에선 요일제 공휴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정치권에선 꽤 논란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한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대체 휴일제를 개선하고 휴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언론에선 선진국형 근무 휴식 시스템 구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국들은 근무시간 내 휴게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을 주는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김재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뭐라고 했냐,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를 마친 뒤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30분 동안 기다렸다 퇴근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내 휴게 시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공휴일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은 공휴일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제는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5월 5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날을 이제 매년 5월 5일이 아니라 그 주에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해서 공휴일이 아닌 연휴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예 정부 차원에서 황금 연휴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법정 휴일이랑 주말이 겹치면 매년 전체 휴일수가 달라지고 징검다리 휴일이 있으면 개인 휴가를 끼워서야 하잖아요. 이런
비효율이 줄어들 걸로 기대한다고 해서 근무 일수 관련해서는 이런 걸 근거로 협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도입은 아직입니다. 내년까지 정부 차원으로 연구 용역이 들어가고 실제 도입은 2026년 이후라고 하니까요. 대신 이때부터 이게 적용되면 전체적인 근무 효율이나 업무 강도도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주 4.5일제 근무는 이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노조한테 달려있긴 하지만요. 자, 그렇다고 노조가 할 말이 없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이게 살짝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고령 직원들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령자가 많은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3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니케이 신문이 일본 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일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66%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정년을 넘긴 직원들에 대해서도 현직 직원들하고 동일한 처우로 재고용하거나 아예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하필 가장 적극적인 게 토요타입니다. 올해 8월부터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퇴직하는 65세를 재고용해서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본이 법적 정년이 60세인데 사실상 정년 후에도 10년을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 거죠. 토요타는 특히 왜 이걸 적극적으로 하냐? 브랜드 자체가 생산 과정에서 장인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숙련 직원이 필요하고 기술직은 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니 아예 브랜드 차원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고령 직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외에 영국의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 미국 월마트 등 고령층 일자리를 점점 늘려가는 추세인데 노조는 또 반대로 이걸 명분 삼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회사 직원분들이 노조를 비판하는 이유도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노조가 아닌 고객들도 다른 곳에 가면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왜 현대차 노조의 요구를 비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노조의 요구안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저는 사실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부재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뭐다? 공장 효율, 공장 가동률, 공장 매출, 공장 영업이익, 불량률 등 이런 데이터가 분명 있을 겁니다. 사업 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이니까요. 이 데이터가 탄탄하다면 그리고 노조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들이 성과로 인정될 수준이라면 당연히 사측은 이걸 수용해 줘야 할 겁니다. 이 정도로 탄탄한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는데도 회사가 안 들어준다? 그 순간 회사가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조인지 모를 사람들은 댓글로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그걸 왜 노동자가 알아야 하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근거화돼서 언론 보도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노조 입장에서 이 데이터는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입니다. 왜냐? 이 데이터를 몰랐다면 노조 지도부나 공장 책임자들은 직무유기인 겁니다.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 공장에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일한다는 건가요? 알아도 문제입니다. 그 데이터가 실제로는 요구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나 데이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전국의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뭘까요? 일본의 사례처럼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왜 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나요? 노후에는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도 심각한 고령 사회에 속합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고령 인구가 18%를 넘었고요. 2030년만 돼도 그 비율이 25.5%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으로 뜯어 고쳐야 하는 것들이 수두룩하고 이런 건 또 사회적 합의가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서 자동차 산업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고 했었죠. 관련해서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노동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는 역할을 해야 할 산업 노조가 오히려 역풍을 불어올 만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단순 밥그릇 지키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정치 활동을 선포하고 있고 파급력도 너무 큽니다. 길게 보면 노조를 위한 일도 아니죠. 현대차만 봐도 로봇 도입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사람이 필요한 공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사람 손이 덜 필요한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토요타의 사례를 착각하거나 왜곡해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노조가 혹시 그럴까봐 우려스러운데 토요타는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회사 차원에서 8대 낭비라는 걸 정해준다고 했죠. 여기에는 과잉 생산의 낭비, 대기의 낭비, 운반의 낭비, 재고의 낭비, 동작의 낭비, 불량 생산의 낭비, 가공 그 자체의 낭비, 고정관념의 낭비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종업원이 이 8가지 낭비 제거법을 배우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 8가지 낭비에 시간과 노력을 갖는 건 고객에 대한 죄악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그간 이런 걸 안 해왔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는 데이터가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단협이 회사나 노동자들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노조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업계 전반에 끼치는 영향도 크고 길게 보면 소비자들한테도 이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져서 무탈이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